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를 넘어서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카이의 해외의 파트너들의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회사는 수출의 동반자 관계로 전략적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현상입니다. 저는 국방융합기술연구소 그리고 방산우주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주항공 방산솔루션 기업인 노바엑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방산우주산업에 대한 연구와 사업적 기회를 찾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방산우주산업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흔들리면서 미국이 한국 전투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사상 최대 기회다라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고 보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카이가 TF-50N이라고 해서 미국의 수출향에 대한 전투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미 해군의 고등훈련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보잉에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잉은 앞서서 미국 공군 훈련기인 TX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T-7A 기종인데 그것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안정적인 문제나 납기 문제 때문에 이 해군의 입장에서 공군에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7 계열을 다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향으로 하고 있는 TF-50N 기종이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카이가 T-50 계열로 해서 초고속 훈련기로 개발한 것들을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또 이라크, 필리핀 그런 곳에 납품을 하고 20만 시간 이상의 무사고 기록을 쌓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있다라고 입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증된 플랫폼이 강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도적 상황에서 차별성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2018년도에 이 공군 사업에 아쉽게 고배를 마신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카이가 기체를 로키드 마틴사와 같이 협력해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미 공군의 전투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리하게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 10조 원 이상의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그걸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같이 연합해서 경쟁 구도가 보잉과 샤브 연합 이외에도 스툴론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연합 까지 참여해서 3파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보잉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미국의 현재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로키드 마틴이 있지만 2018년도에 미 공군 사업에 고배를 맞은 만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산 전투기를 표준 장비로 채택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중요한 프로젝트가 당면에 있는데 하나의 또 리스크는 카이의 경영적 부재가 해외의 파트너들의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지금 카이 수장의 공백이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중요한 우리 우주항공 산업의 의사결정도 늦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호주에서의 우주항공 전시회나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카이의 사장을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 경영자의 부재로 인해서 10조 규모의 초대형 해외 방산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우가 벌어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치적, 외교적 변수에 의해서 복잡한 협상 과정들을 이끌어야 하는 수장의 공백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 말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우주항공 전시회인 아덱스가 열립니다. 이 아덱스가 이제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이제 아덱스인데요. 아덱스에도 이제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파트너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고 거기서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항공사업을 이끄는 카이 최고 경영자의 부재는 상당한 국가적 망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판적 해외 바이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염려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업계에서의 전문 지금의 카이가 글로벌 경쟁사에게 치열하게 싸우고는 이런 순간에서 사장의 부재가 미치는 것이 마치 전쟁에서 장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평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카이가 해외 어떤 완제기 수출, 특히 중대한 앞서 말씀드린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로키드 마틴과 함께 참여하는 것, 2018년도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고백, 3파전에 대한 다른 국가의 경쟁적 구도가 있지만 그래도 해외 수출향으로 만든 TF-50N 전투기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큰 성과도 이룰 수 있고 항공 산업의 한 획을 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는 분야고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약 우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1조 8천억의 전자기전 사업의 수주도 이번에 사업 수주를 하지 못했죠. 대한항공과 LIG가 컨소시엄으로 갖고 또 카이와 하나시스템이 컨소시엄을 해서 경쟁을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결과로는 카이가 수주를 못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의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중요한 보잉의 여러 가지 빈틈을 보고 이러한 리스크적인 사항들에 의해서 로키드 마틴과 함께 TF-50N을 수출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가 미국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를 넘어서 K 방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키드 마틴과의 연합은 카이가 세계 최대 군수 시장의 미국 본토에 진출한다라는 획기적인 어떤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카이가 이러한 기체 전반을 담당하고 로키드 마틴이 시스템과 현지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 체계를 이루는 것은 수주의 경쟁력을 가져오는데 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산 무기를 채택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어떤 신뢰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여러 동맹국들이 많이 있죠. 그런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제3국의 후속 수출의 경쟁력에 큰 레퍼런스가 돼서 K방산의 수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K방산의 신뢰도와 글로벌 확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T-50을 공동으로 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항공기, 또 유무인 복합체계, AI 기반 자율 비행 시스템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미래 항공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적 MOU를 맺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술적 혁신과 또 신규 시장의 개척이라는 미래 항공 우주의 분야의 협력적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와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어떤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무려 20년 이상 함께 해왔고 전 세계 방산계에도 여러 가지 유례를 찾기 힘든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F-16 면허 생산과 T-50의 공동 개발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두 회사의 협력은 1990년대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16이죠. 국내 면허 생산 사업에 시작을 했고 또 로키드 마틴의 기술력과 카이가 이전받아서 전투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 관계의 정점을 찍은 것은 T-50 고등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체계가 더 확고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T-50은 로키드 마틴의 선진 항공기의 설계 노하우와 카이의 우수한 제작 능력이 결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가 주도적으로 개발은 했지만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했고 마케팅에 대한 협력
을 함으로 인해서 T-50은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서 그 이후에 FA-50 경 공격기까지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고, 카이의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의 능력에 근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T-50과 그가 파생된 FA-50이 인도네시아나 이라크, 또 필리핀, 태국, 폴란드까지 수출의 어떤 과정을 가짐으로써 로키드 마틴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마케팅에 대한 파워는 핵심적인 파트너적인 역할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의미와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이 전투기가 미국 수주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나요? 카이 전투기가 미국 수주에 성공한다면 TF-50N 전투기가 미 해군 사업의 수주의 성공은 단순히 수출 계약의 하나를 땄다라고 하는 것에 넘어서 세계 방산 사업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채택했다라는 프리미엄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미국 군대가 전 세계의 어떤 군사력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미국이 채택한 무기는 세계 최고의 어떤 안정성과 성능을 가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미국의 표준 장비로 채택된다는 것은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는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인 나토 시장의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쓰고 있는 기종은 나토의 동맹국들의 강력한 구매 추천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그 폴란드에서의 그 대규모 FA-50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가 유럽 시장에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소비 국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대 군사 강국에 군용기를 공급하는 생산자의 위치로 올라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위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또 안보적 위상까지는 격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것은 무기 체계의 수출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로키드 마틴과의 엔진 개발에 대한 관계도 공고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회사가 이미 T-50의 고등훈련기를 만들었고, 그 외에 회전익 항공기나 유무인 복합체계, AI 기반의 자율비행 기술, 또 우주산업에 대한 미래, 산업,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해군 사업의 성공은 미래 협력의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고, 또 카이가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년 동안 어떤 관계였나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오랫동안 서로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한 20년 동안의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로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 한국 항공사업의 역사를 같이 썼다라고 평가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회사의 협력은 한국이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했다라는 결정적 어떤 그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두 회사가 20년 이상 맺어온 여러 가지 관계를 네 가지 측면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을 한번 드리면, 처음에는 1990년대의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기, 어떤 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가 로키드 마틴의 관계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F-16 사업에서 시작이 됐죠. F-16의 면허 생산이 필요했고, 한국은 당시 F-16의 전투기를 미국에 도입하면서 이 기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면허 생산과 또 로키드 마틴으로부터의 핵심적 기술을 이전받는 그러한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진화된 항공기 제작 기술의 노하우를 습득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시기에 카이는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기업 기술 체계를 학습하고 향후에 어떤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기 때문에 F-16 면허 생산을 통한 로키드 마틴과의 관계의 시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T-50 고등훈련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관계는 정점에 이르지 않나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 T-50은 골든 이글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고등훈련기를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죠.
T-5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과 협력은 필수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고, 록히드 마틴의 그 F-16 전투기의 어떤 설계 노하우가 T-50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또 많은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T-50은 비행면에서 F-16과 근접하게 설계가 되었던 면도 있죠. 카이가 개발 주체가 돼서 기체 제작과 체계 통합에 대한 역할을 맡았고, 록히드 마틴은 기술 지원과 마케팅 협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협력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T-50 개발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의 초음속 항공기 제작의 능력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요. 또 이는 카이가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T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적 협력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두 기업의 관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50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후에 두 회사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경공격기인 그 FA-50을 만들었고, 그것을 글로벌 시장에 함께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T-50 계열인 T-50, 그 FA-50인 항공기들은 인도네시아나 이라크, 필리핀, 태국 이런 여러 국가들에 수출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과 막강한 글로벌 영업망과 또 신뢰도가 큰 힘으로 발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 T-50 또 FA-50이 여러 가지 서방 진영의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마케팅과 함께 협력적 파트너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두 회사는 기술 협력을 넘어서 수출의 동반자 관계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관계로까지 확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에 다시 재도전하고 미래의 기술을 같이 협력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관계까지 오게 됐죠. 현재 그 두 회사는 미 공군 사업인 여러 가지 고배를 딛고 이번에 미 해군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해군 사업인 UJTS 사업은 TF-50N을 T-50N 기종인데 T-50 계열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개량된 기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록히드 마틴은 이번에 카이가 기체를 만들고 자신들은 시스템과 현지화 전략을 맡음으로 인해서 함께 협력적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더 중요한 것은 두 회사가 최근에 협력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헬기 쪽에서는 해적의 항공기, 또 미래 사업인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 우주 사업까지 전략적 관계를 맺고 미래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주목되어지는 점이죠. 두 회사가 이제는 T-50을 함께 만든 파트너에서 넘어서 미래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카이는 10분 활용해서 우리 걸로 내재화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재화를 떠나서 이 반의 어떤 역동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례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록히드 마틴과만 항공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오랜 한 20년 동안 록히드 마틴과의 전략적 관계를 맺어온 것은 우리가 그 항공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하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한편으로 비평하는 것이 이렇게 록히드 마틴에 귀속돼서 계속 사업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공사업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카이가 비즈니스적인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형 수송기 사업인데요. 대형 수송기 사업은 브라질의 대형 항공회사인 엠브렐라와 함께 카이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전략적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파트너를 선택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항공사업을 이끄는 그러한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비즈니스적 기회들은 유리한 입장으로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LIG 넥스원 압수수색은 왜 있었던 건가요? 최근 많은 실적과 방산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입니다. 하나 기업도 있고
현대 로템 기업도 있고 또 카이 기업도 있고 한데 우리가 LIG 넥스원에 대한 기업도 한번 알아보는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LIG 넥스원의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실적이 많이 있고 수출도 아주 수주 잔고가 막대하게 많은 의미 있으면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보면 LIG 넥스원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 사업은 정찰용 무인 수상정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라고 기사가 났죠. 광첩사에 진행을 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 내용에서만 있어서 아직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해군 사관학교와 맺은 협력 사업 과정에서 해군 관계자가 사업 관련 기밀을 고의로 LIG 넥스원 측에 넘겨줬고 이렇게 넘겨졌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LIG 넥스원 측은 해당 사안이 최근 진행 중인 무인 수상정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정식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 방위사업 비리, 납품 단가 부풀리기나 성능 평가 장비 납품 비리 등 여러 가지 방산 비리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잊혀져 가지만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큰 혐의 없이 끝나기를 바라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장되고 한다면 지금 수출 호황과 또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이 LIG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거는 LIG 넥스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K방산의 어려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심화, 국가 간 군사에 대한 자국의 국방력에 대한 확보로 인해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검증이 됐고 이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 이런 걸로 인해서 K방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호황을 막고 있고 또 산업을 더 확대해서 이제는 세계 4대 강국으로까지 진입하겠다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데 LIG 넥스원의 이러한 상황들이 확대가 되고 또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많은 차질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LIG 넥스원은 청궁2의 유도무기가 대규모 수출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청궁2는 높은 어떤 요격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대규모 계약을 했었죠. 아랍에미리트에는 2020년 2조 7천억 원의 어떤 규모의 계약을 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에 4조 3천억의 어떤 규모를 계약을 했습니다. 또 이라크는 2024년에 약 3조 7천억의 규모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계약들이 되면서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가 1년에는 약 8조 원대, 현재는 20조 원대로 발표를 했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22.8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주 잔고가 향후 몇 년도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장기적인 어떤 실적의 성장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LIG 넥스원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K방산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유도무기 외에도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밀 타격무기,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인 형궁이 제품인데 국내 양산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까지도 가져갔던 것이고 현대 로템의 폴란드 2차 전차 수출 사업의 핵심 구성품 중에 하나인 플랫폼 부품 공급까지도 LIG가 하고 있습니다.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AMD인 저고도 요격 체계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또 무인 수상정, 항공 전자전 분야의 어떤 연구개발과 양산 사업 수주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LIG 넥스원이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전반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LIG 넥스원의 이러한 수주 성과는 주로 수출 실적과 미래 첨단 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압수수색에 의한 군사 기밀에 대한 것들이
사업들이 수사 결과를 나와봐야겠지만 확대가 된다면 이런 사업들의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방위산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정당 제재에 대한 악재라는 것인데요. 최근 군사 기밀 어떤 유출 의혹에 대한 리스크적인 것들은 부정당 제재에 대한 대상자가 됨으로 인해서 방산사업에 큰 입찰을 참가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큰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고, 앞서 얘기했던 대형 해외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적인 영향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LI 넥스원이 큰 실적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형 그 전자전기 개발 사업도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는 물론 그 이번에 압수수색된 사업과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방위사업은 어떤 구조적으로 리스크적 관리가 있지 않으면 다른 영향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업적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다른 기업, 방산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방산 비리나 납품 관련 문제, 검찰 수사, 또 임직원의 기소,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죠.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 의혹,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제도적 관리도 함께 마련해서 정말 이번에 K방산에 대한 희망찬 수출의 확대, 세계 4대 강국으로의 진입, 내년부터는 이번 정부에서 많은 부분 방산 산업의 R&D에 대한 투자, 예산적 증액,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도취돼서 방산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대기업들도 과거의 사례 보면 다양한 이유로 부정장 제재를 맞았고, 그로 인해서 법적인 조치도 취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 어떤 좋은 흐름과 호황 속에서 있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불거진다면 지금 방산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 종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방산업체의 경영적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담 관리 부서, 전담 임무,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정부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은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K방산의 전성기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차원 높은 도약의 분기점이기도 하죠. 미국 진출의 어떤 현지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고도화, 또 우주산업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수출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가성비를 넘어서 첨단으로 가야 하는 숙제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와 여러 가지 인증, 또 데이터와 인력, 제도와 여러 가지 생태계,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방위사업 중에서 한 15년 동안 무기체계를 획득을 했고, 그 이후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이렇게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국방융합기술이나 방산 우주산업 이런 연구소에서 관련된 연구와 것들을 하고 있지만, K방산의 여러 가지 장점들, 빠른 납기와 가성비, 실전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뢰성 확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첨단 기술과 원천 기술 확보,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브랜드 신뢰, 또 제품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이러한 숙제들을 풀지 않으면 한 단계 더 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수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재와 부품 장비 관계를 품질 보증을 위한 여러 가지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브랜드 신뢰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져가면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더라도 우리의 어떤 무기체계가 K방산이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산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자라는 겁니다. 방산우주산업 벨트는 이 지역의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방산의 여러 가지 중심 도시인 경남과 우주 발사체
를 가지고 있는 전남이 함께 연계하는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 지역이 경상도와 전남이라는 지역적 갈등과 서로가 어떤 경쟁적으로 그 지역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위한 중복된 예산 사용, 중복된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모되는 것들을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함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산 우주산업 벨트 조성이 그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우주기업과 이런 부품 중소기업,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 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남과 전남이 함께 협력해서 우주항공 도시를 같이 만들자라고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방산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함이 실제로 북한 미사일이나 중국 해군의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략적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별명이 바다의 방패라고 부르죠. 이 함정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적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함정이 최고 무기인 바로 SM-3 이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SM-3는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중첩 요격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탐지만 했던 기존 이지스함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미사일을 잡아내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해상에서의 그 핵심 전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맞서기 위해서 대잠수함전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데요. 다산 정약용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잠수함의 탐지 거리가 무려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최신의 해상 작전 헬기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 패권 다툼의 핵심적인 어떤 수중 위협 그러므로 해서 그 대중국의 해군력 대응,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산 전약용함은 정조대왕급 구축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개토 3 배치2의 입원함이기도 하죠. 쉽게 말해 세종대왕급 배치1보다 한 단계 진화된 4세대 이지스 구축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8,200톤급의 어떤 스텔스 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또 탐도탄 탑지와 추적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된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SM-3 또 장거리 함대공 SM-6가 탑재되어 있고요. 또 국내 개발한 통합 소나 체계 ISS라는 통합 소나 체계가 잠수함 탐지 거리의 어떤 3배 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탐지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무장 전용인 KVLS-2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죠. 이것이 적용되면서 향후에 차세대 국산 무기 탑재를 위한 확장성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축 체계를 확보했다라는 말은 삼축 체계는 탐지와 요격 그 다음에 반격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삼축체계의 완성형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축체계는 첫 번째는 킬체인이죠.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 그것을 감시정찰 자산으로 탐지하고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런 체계인 킬체인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라고 하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이 발사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나 총공2 또는 LSM 등을 위해서 다층 방어망을 통해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량 응징 보복인 KMPR이라고 해서 북한이 실제 공격을 감행한다면 지휘부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어떤 치명적인 응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지하고 요격하고 그걸 다시 반격하는 삼축 체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 삼축 체계의 어떤 것을 통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전적 억제 효과도 있죠.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이 삼축 체계가 핵을 방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 말씀들은. 그러나
그것을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전 억제에 대한 것, 사후 응징에 대한 것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수된 다산 정약용함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한국형 삼중 체계의 완성된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다산 정약용함 어떤 특징을 가진 배인가요? 마스가 프로젝트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번에 다산 정약용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다산 정약용함을 만든 HD 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K함정 수출 전략적 비전이기도 하죠. 마스가 프로젝트는 잘 아시다시피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계를 재건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경제적, 산업적 분야를 확장해 나간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미 무역협상의 어떤 핵심적인 의제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미국 조선업의 어떤 재건과 해군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조선의 여러 가지 협력과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적 규모를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의 조선업의 쇠퇴에 따른 미 해군력의 저하,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우리가 MRO라고 하는 그 유지보수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건조 능력에 대한 부족, 이러한 것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적 어떤 파트너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그 협력적 카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여러 가지 산업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프로젝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조선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나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러한 한국 빅3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현지의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신규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의 거점을 확보하는, 그래서 미국 내 조선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첨단 조선기술, 스마트 야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설계, 다양한 생산, 시설, 또 기술 이런 것들은 미국에 이전시키고 미국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인적 기반의 기술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효과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양국의 조선업뿐만 아니라 방산 산업의 어떤 공급망을 더욱더 촘촘히 할 수 있고 한국산의 어떤 것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여러 가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시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현지의 어떤 조선소와 공동 건조하고 또 기술 협력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MRO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다산 정약용 건조 과정에서 입증된 최첨단 이지스3 설계, 건조 기술력, 이 시스템에 대한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은 단순한 함정 제작을 넘어서 K 함정 플랫폼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미래 함정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야심찬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우리 해군력의 상징을 넘어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조선기업인 HD 현대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의 역할과 또 정부의 노력이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식에 미국 해군성 장관까지 와서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 함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번에 진수식에서 미 해군 장성이 극찬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것은 기술력의 나름 관심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미국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지스함 전투체계를 도입을 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고 8200톤급의 선체를 완벽하게 통합했다라는 것이 호평을 받는 점이죠. 이 이지스 체계의 원조인 미국이 우리의 함정 건조의 어떤 품질과 또 복잡한 전투 시스템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하고 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극소수의 엘리트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지스함 건조를 주도한 것이 미국인데요. 미국 회사 중에 행싱턴 잉글스 같은 대형 방산 기업 과 협업을 진행을 했고 사실상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HD 현대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했던 것이 이번 프로젝트이죠. HD 현대와 행싱턴 잉글스에 대한 협력은 올해 4월에 HD 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 기업인 미국의 헌신턴 잉글스와 선박 생산에 대한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한 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함정 건조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서로 결합을 해서 선박 건조의 효율성을 갖고 비용을 절감시키고 납기를 개선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한 것이죠. 디지털 조선소에 대한 구축, 생산시설의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나 로봇, AI를 도입한 이런 디지털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 생산 인력에 대한 교육, 기자재 공급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함께 협력하는 분야들을 찾아 나갔던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지스함 건조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표 조선 기업들이 최초로 협력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양국 조선의 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라는 거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HD 현대는 같은 시기에 미국 ABS급, 즉 미국 성급 협회죠. 거기서 미 해군용 지원함 설계 인증을 서로 MOU를 체결을 했고 또 미국 방산 기자재 업체인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 현지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급 협회인 ABS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200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고 또 HD 현대와 같은 글로벌 조선 기업들과 ABS 성급 관련된 협력을 통해서 미국 해군용 군함 설계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들을 통해서 한국은 주요 조선 및 방산업체들의 미국의 대형 방산기업들과 기술 공유, 또 생산성에 대한 향상, 현지 공급망에 대한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진수식에서 미 해군 장성의 여러 가지 극찬은 8,200 톤급의 대형 선체의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나름의 관심의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는 KDDX 개발은 우리 해군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다산 정량용 함이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통한 한국 선체라는 면에서 KDDX는 전투체계까지 100% 한국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순수 한국형 스마트 구축함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KDDX의 전력화가 한 6척 정도의 전력화가 추가적으로 된다면 기존의 세종대왕급 또 충무공 이순신급을 통해서 한국 해군은 총 18척의 강력한 구축함을 보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에 넘어서 독자적인 기동 함대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 3개의 기동전대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 함대 체계를 완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전 해역은 물론 원해 작전 능력까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지스 전투 체계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시스템 운영 및 업그레이드된 기술적 어떤 종속성을 해소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총 사업비 7조 8천억 규모의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 여러 가지 혼돈을 걷고 있는 것이 많은 기사와 방위 산업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3년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조정에 대한 회의를 했지만 결국은 방위사업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죠. 방사청은 지난해 30일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보안 사항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2026년까지 그것을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 현대 HD중공업은 보안 사고로, 하나오션은 기본 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 설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방사청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개입까지 이루어지면서 계속된 사업 결정이 3년째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한쪽의 측면을 고려를 해서 서로가 절충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생산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입찰 단합이라는 그런 그 계약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DX의 상세 설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방사청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적 사례와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적 추진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업적인 것을 떠나서 해군력에 대한 지장이 크게 초래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결정이 되고, 또 기업들은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측면, 무기체계를 통한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것들을 또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국가적 사업을 또 하고 있다라는 대승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방사청의 눈치 보기식이 아닌 현명한 결정을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산 정약용 함에 레이저 무기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차세대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처음부터 미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고 그러한 그 설계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차세대 무기 탑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다산 정약용함에 적용되는 한국형 추진 발사체, 기존의 VLS보다 확장된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미래에 개발된 직경이 좀 큰 국산 초음속 미사일에 적합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 분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물리적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레이저 무기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함정에 탑재해서 엄청난 전력 공급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선도함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력 시스템에 대한 향상을 가져왔고, 이러한 전력 시스템은 미래 구출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러한 최적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무기의 탑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함은 현재 최강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미래 무기체계까지 담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플랫폼으로 설계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 수주량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올해 국내 조선업 수주 현황은 어떠한가요? 2023년부터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 수주량의 1위를 국내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고부와 가치 어떤 선박 위주 또는 선별적 수주 전략을 통해서 질적 우위는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 수주 현황은 세계 1위인 중국, 그리고 한국은 질적 우위를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업이 세계 1위
수주량을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CGT, 즉 표준 화물 환산톤으로 해가지고 조선업의 수주량을 평가를 하거든요. 이 표준 화물선 환산토수인 CGT의 기준에 의하면 고부와 가치 선반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한국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시기에서는 1위를 가져왔지만 그런 양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반면에 선별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측면에서의 수주 전략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선업의 호황은 가져왔다라고 평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에 전체 수주량은 중국이 차지를 했던 이유는 중국의 건조 신규 수주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66.6%를 차지하는 물량 위주의 어떤 수주를 가져왔었죠. 반면에 한국은 한 3년에서 4년치의 일감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주 잔고가 134조 원의 어떤 고가의 선박, 고부가 가치의 선박, LNG나 친환경 선박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의 선박 위주의 수주 전략을 통해서 양적 지수인 DWT, 즉 재화 중량 톤수인 DWT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질적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주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2023년 상반기 수주량이 전반 동기 대비 37%가 감소가 됐고 524만 CGT에 머물렀었죠. 이런 게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건조량이나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 이러한 것들을 대거 수주를 함으로 인해서 수주량이 감소를 한 겁니다. 반면에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에 대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수익이 높은 액화 천연가스, 진 LNG 선박이죠. 그 다음에 운반선, LNG 운반선이죠. 그 다음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업에 여러 가지 강세를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수주량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통한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잇따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최근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수주에 대한 감소가 매우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전에 중국에 밀렸던 컨테이너선 시장에 어떤 친환경 이중 연료 추진 사양들을 앞세워서 다양한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중 연료라는 것은 두 가지 연료를 병행을 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화석 연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젤이나 LNG, LPG 이러한 화석 연료와 친환경 연료, 천연가스나 수소, 바이오 연료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를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을 친환경 이중 연료다라고 합니다. 이 친환경 이중 연료의 연료는 엔진과 시스템 간에 한 가지 연료만을 사용하는 단일 연료 엔진에 비해서 유연성과 효율성 측면, 친환경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젤 기반의 어떤 점화 방식에서 어떤 소형 디젤 파일럿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나머지 동력은 천연가스나 수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디젤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연료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 그 다음에 연료 가격에 대한 변동 상황이나 공급망 불안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이중 연료를 통해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우리가 대표적인 3사가 2025년 상반기에만 글로벌 시장에서 11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수주를 했고요. 총 52척의 컨테이너 운반선에 대한 건조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는 작년 연간 수주액 한 9조 원보다 이미 초과된 금액의 수주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수주된 이 대다수의 어떤 선박은 LNG 이중 연료 추진 사양과 같은 친환경
고기술 선박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부가 가치의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제해사 기구인 IMO의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 이중연료에 대한 기술들은 오히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선주사들은 이러한 중국 어떤 조선소가 이런 기술을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 초대형 선박은 한국이 앞으로 계속 발주하는 추세고, 이러한 것들은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2025년 6월 약 2조 4천억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8척을 수주를 했고요. 이 중 다수가 LNG 이중연료 추진 사양인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더 경쟁력 있게 더욱더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런 컨테이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제 해사 기구 IMO의 어떤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됨으로 인해서 고도의 기술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의 산업적 재편에 따른 경쟁력 우위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주가가 최근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특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실적 개선과 특수선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회사가 특히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주요 요인은 구조적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과 또 미국발 특수선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가 같이 작용함으로써 실적 개선과 특수선의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H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대장주로 불리고 있죠. 2022년 이후에 고가의 선박 위주의 물량의 매출이 반영이 본격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되고, 이에 대한 또 가장 뚜렷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HD현대중공업이 되겠습니다. LNG 운반 건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스 처리 기술은 세계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의 CP2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대규모 LNG 프로젝트의 발주에 큰 수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선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CP2 프로젝트는 벤처 글로벌사가 추진 중인 칼칼슈 패스2 LNG 수출 터널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벤처 글로벌이 약 150억 달러 규모의 건조 중인 대형 LNG 수출 터미널을 2027년까지 가동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것이 최근 미국 에너지부인 DOE나 또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인 FERC의 어떤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 단체의 어떤 반발, 또 기후 규제에 대한 논란, 정책적 불안시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된 리스크는 있지만, 미국의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의 수혜를 통한 큰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DWT 기준의 수주량은 중국에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것은 DWT가 반영되지 못한 고부가 가치, 또 미래 성장 동력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두 회사인 H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선박인 LNG 선의 매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발 대규모 LNG 프로젝트인 CP2 LNG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받고 있고, 압도적인 LNG 선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된 호황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이 하나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경영의 정상화를 가져갔고, 이로 인해서 잠수함이나 군함, 이런 방산 어떤 특수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필립 조선소를 최근에 인수하면서 미국의 함정의 MRO 시장 진출의 것을 통해서 DWT 물량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초고수익성을 보장하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회사의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0월부터 조선주가 다시 달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수급 변수에 대한 유의가 있는 것이 현실이죠. 증권가에서는 저가 수주 물량의 어떤 소진과 또 고가의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월 이후에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호황 사이클 진입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에 긍정적인 요인과 비판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요인은 2022년 이후에 개선된 신조선사들이 지수의 상승이 계속 반영되면서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명확해지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IMO의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에탄올, 암모니아, LNG를 운반하는 이런 운반선들이 선박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호황기에 대한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요소들입니다. 반면에 10월 하순경 조선수가 10% 내로 급락했던 과거의 사례처럼 단기 차익의 실현을 위한 투자 비중 조절이나 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급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여러 가지 횡보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단기 수급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적인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대규모 미국이 LNG 프로젝트들의 최종 투자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목표 향상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주가의 릴레이팅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 단기적으로 수급 변동으로 이어지면서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폭발적인 주가 릴레이팅이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승인, 신사업에 대한 진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 기업 가치의 어떤 BER이나 BPR 등의 멀티플이 여러 가지 입상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장기적인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부여되는 밸류베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작용이 된다면 단기 수급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급에 대한 변수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망이고 10월부터의 조선업의 여러 가지 전망적인 측면에서 계속 턴어라운드에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수주가 지연되면 조선주 주가가 횡보할 수 있나요? 일시적 횡보 후 급등 패턴을 보인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대규모 수주의 지연은 조선주의 어떤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횡보,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조선업의 어떤 구조적 호황의 사이클 자체를 훼손하는 요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발주 시기가 불확실해지거나 미뤄질 경우에 시장의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꺾이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조정받을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선박의 발주는 통상 3년 주기로 해서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을 봤을 때 발주가 늦어질수록 어떤 노후 선박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이로 인해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조선소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수주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률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소의 건조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인력난하고도 같이 맞물리고 있는데 일종의 여러 가지 조선소의 건조 지연은 일부 종목의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수주 지연이 뉴스나 정책, 수주 이슈 이런 시장의 기대 심리 이로 인해 단기적인 센티멘탈 악화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후 선박의 교체 주기에 대한 임박, 친환경 규제의 강화, 구조적 요인 때문에 결국 선박 발주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박 발주로 인한 유리한 것들을 또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단기적인 리스크, 장기적으로 선박의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규모 발주가 DWT 기준으로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맞고 LNG선이나 고부가 가치 선박의 발주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횡보, 수주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환경 규제에 따른 구조적인 선주들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주를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른 높은 선박 가격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조선사의 어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주가 지연되고 조선주가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횡보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패턴이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는 늘어날 수 있나요? 한국 해사기구인 IMO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O의 규제 발효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는 조선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구조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IMO의 규제 강화는 2025년 10월까지 선박 탄소세 최종안을 채택을 했고요. 2027년도에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발효되는 내용은 탄소 1톤당 약 150달러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탄소세 최종안의 채택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운사들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IMO의 어떤 규제 발효는 환경이나 완전 관련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의 선박이 한 6만 1000여 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평균 교체 주기인 20년 안팎으로 앞으로 2000년대 건조된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 시점을 고려한다면 올해부터 교체의 수요가 본격화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선박의 개조 시장의 규모는 2028년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운반선들이 신규 발주가 한 57%를 차지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앞서 환경 규제에 의한 선박에 대한 교체, 그 다음에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를 운반하는 선반에 대한 조선업 이런 것들은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친환경 선박은 2027년 IMO의 탄소세 부과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선사들은 노후 선박에 대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친환경 선박은 이미 신규 발주로 해서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인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업의 성장 전망은 어떠한가요? 전반적으로 조선업의 성장 전망은 구조적 호황 속에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선업의 성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죠. 구조적인 호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이냐라면 글로벌 조선 시장의 규모가 2023년 1,432억 2천만 달러에서 2033년까지는 2,101억 3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예측은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입니다. IMO의 규제 강화에 따른 필수적인 선사들의 대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박에 대한 가격의 상승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나 인건비의 상승, 조선소의 선별적 수주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가격의 선박의 보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중국의 조선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도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해야 될 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쟁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 많은 부분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어떤 격차 이런 것들도 많이 좁혀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숙련된 어떤 인력에 대한 부족, 원가 상승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같이 조선업에 작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조선업 산업에 대한 사이클, 구조적인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은 계속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시적 수주 부진, 주가에 대한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조선업들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 개선과 전략적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 수주를 통해서 고부가치적 선박에 대한 수주 호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생산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격차가 계속 좁혀오는 것은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우위에 따른 슈퍼 사이클의 진입인데 이것은 그 DW 기준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 물량 자체로만 따졌을 때는 1위죠. 그러나 글로벌 조선 시장은 친환경 또 기술력 이런 두 가지 테마로 해서 질적인 향상으로 개편되고 있는 조선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들을 더욱더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강점화해서 한국 조선업의 성장에 대한 극대화, 산업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향후에 친환경 시장의 선점까지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 산업이 조선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는 많은 부분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전략과 여러 가지 수주 전략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공공시장의 입찰 방법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한 권으로 끝내는 공공조사 시장 진출에 대한 최근 내용은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또 막연하게 느껴지고 우리 것은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123조 정도에 되는 이 많은 국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you